안녕하세요. 자식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60대 아버지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유독 그 아이들에게 가혹하더군요. 아주 커다란 불행이 각각 하나씩 저희 아이들의 인생을 덮치더라고요. 부모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아픈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이듯 제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진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당시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시골엔 아직 소작농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아버진 소작농으로 일하며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고 두 분은 그 돈으로 저와 누님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셨죠. 아버진 서울의 한 전파사에 취업해 일을 하다 나중엔 직접 전파사를 차려 가족들을 건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아버진 독서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격변하는 시대야. 이럴 땐 지식이 곧 힘이 되는 거야.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공부하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 전 그런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아버진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셨고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저와 누님들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어요. 큰 누님은 일찍 시집을 가셨지만 작은 누님은 그 당시 아버지가 여대까지 보내주셨죠. 그리고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한 뒤 아주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몸을 쓰며 일하던 자신과 달리 자식들은 지성인이 되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죠. 주머니가 넉넉하다고 돈 헤프게 쓰지 말고 아껴야 있는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거다. 나이가 들어가도 항상 세상을 공부하고 눈을 밝게 뜨거라. 공부한 덕에 부동산 쪽에도 눈이 밝으셨던 아버진 상가 건물도 두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 자식들에게 재산을 고루 나눠준 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다운 유언을 남기시면서요. 아버진 큰누님과 제겐 상가 건물을 한 채씩 남기셨고 작은 누님에겐 섭섭지 않은 유산을 남겨주셨죠. 그렇게 전 평범한 직장이었던 동시에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당신 셔츠 이음새 부분에 또 구멍이 났네요. 한 번만 더 꿰매 입고 또 터지면 그땐 새 거 삽시다. 구멍 났다고 일일이 옷을 다 버리면 그건 낭비니까요. 새 거는 무슨 앞으로 5번은 더 꿰매 입을 수 있어. 건물에서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왔지만 저와 아내는 꾸준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재산이 넉넉한 걸 티내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아내는 아끼고 아껴 살림을 했죠. 우리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서 더더욱 검소를 실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운전 제가 할게요. 아버지 피곤하시잖아요. 그럴래? 고맙다 우리 아들. 형, 그럼 반쯤 가다가 휴게소에 들르자. 그때부터 내가 운전할게. 장거리 운전하면 힘들어. 어머니, 이거 담요 가지고 타세요. 요즘 들어 부쩍 추워하시잖아요. 가면서 덮으세요. 고맙게도 두 아들은 정말 착하고 의에 좋게 자라주었습니다. 인상도 선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 주위에서 저희 애들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학생 되면 다른 애들은 연애한다, 술 마신다, 자기들 놀기 바쁜데 이 집 애들은 참 착해요. 부모님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어하고 가족 위할 줄도 알고 두 분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것보다 자식들을 잘 키웠다는 사실이 늘 제 어깨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적당한 대학을 나온 뒤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요. 공부를 잘했던 작은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둘째여서 그런지 큰아들보다 더 수도분하고 살거운 면이 있어 어떨 땐 꼭 딸 같았어요. 두 아이 모두 똑같이 사랑했지만 그랬기에 저와 아내는 작은아들과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웃었던 것 같네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요즘 손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괜히 속상하게. 나이가 들면 손도 똑같이 늙어가는 거지. 우리 재훈이 참 세심해. 부모 손도 관찰할 줄 알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거라. 어떻게 그래요. 늙지 마세요 아버지.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작은 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가 저와 아내를 모시고 살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얹혀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 말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와 살고 싶다던 작은 아들은 그 말을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재훈아, 재훈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가려고도 내가 먼저 가야지. 왜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네가 먼저 간단 말이야. 여보! 작은 아들은 고작 3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던 아는 실신까지 해버렸죠. 어머니, 아버지, 자전거 타러 나가실래요? 밖에 날씨가 좋더라고요. 제가 도시락도 쌀게요. 우리 같이 나가서 바람 쐬고 와요. 얼른요. 작은 아들이 떠나간 후 저희 집은 1년이 넘게 초상집과도 같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잠을 자도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도 그리운 자식 생각에 눈물부터 나곤 했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북돋아주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달리 딸처럼 살갑지 않았던 큰아들은 우리를 위해 달라졌어요. 생전 안 그러던 녀석이 저와 아내의 손을 조물딱대며 수다를 떨기도 했고 직접 도시락까지 싸서 저와 아내를 데리고 소풍을 나가기도 했죠. 그런 아들의 착한 마음씨가 고마워서라도 저와 아내는 다시 기운을 내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곤아, 항상 차 조심하고 피곤하면 운전대 절대 잡지 말고. 알았지? 알겠어요, 아버지. 조심할게요. 그런 큰아들마저 잃게 되면 어쩌나 싶어 저와 아내는 항상 노심초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특히 운전에 관해선 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의를 줬죠. 그래도 착한 아들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우리의 걱정을 들어줬어요. 그리곤 조심스레 우리를 심리상담센터에도 데려갔는데 그런 아들 덕에 우린 과했던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을 잃은 뒤 우린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3살 연하의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됐죠.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하루를 위로받는 느낌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신기하게 음식 취향도 집을 좋아하는 성향도 전부 비슷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평생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니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네, 비록 집이 좀 가난해서 집에 돈을 많이 보태느라 모아둔 돈은 많이 없다는데요. 돈이 앞으로 같이 벌고 모으면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며느린 집은 좀 가난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꼭 그렇게 순둥이였던 저희 작은 아들 같기도 하더라고요. 상견을 해보니 바깥 사돈도 사돈 처녀도 좋은 사람들 같아 아내와 전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았죠. 아들과 며느린 제가 미리 증여해두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본래 저희 가족이 함께 살던 곳과 같은 단지였는데요. 몇 년 전 아버지께 물려받은 상가 건물이었던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전 보상으로 그곳에 세워진 신축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한 채는 저희 부부가 살 집으로 쓰고 다른 한 채는 훗날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쓰라며 미리 물려주었던 거죠. 그동안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아들의 결혼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너무 가분한 집에서 살게 됐네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구나. 그냥 우리 재곤이랑 앞으로 화목하게만 살아다오. 그거면 난 다 받은 거다. 며느리 말하는 것도 참 예뻤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친한 회사 후배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후배의 고향 동생이 며느리였던 거죠. 두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그 후배에게 좋은 선물도 해주고 술도 거하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 친구가 바로 저랑 집사람을 이어준 그 직장 후배예요. 주하나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주한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뵀었는데 아마 정신이 없으셔서 절 기억은 못하셨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린 자신들을 이어준 그 후배와 결혼 후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전 아들 내외와 자주 교류할 수 있었는데 두 아이는 그 후배란 사람과 식사도 자주 하고 술도 마시며
한 번은 같이 서울 근교로 놀러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엔 제가 아들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아들에게 연락 후 아들 집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 후배가 아들의 집에 놀러와 셋이 술을 한잔하고 있더군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 도로 집에 가서 아껴줬던 좋은 술도 그 애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결혼식 땐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기억을 못했네요. 아유, 훤칠하게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우리 아들에게 소개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선물 받은 귀한 술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그 후보에게 고마웠던 건 며느리가 정말 착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린 고작 12살 때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해요. 박하사돈 혼자 두 딸을 힘들게 키우신 거죠. 박하사돈을 도와 어릴 적부터 집안 살림을 돌보고 여동생을 챙기며 살아서인지 며느린 정말 야무지고 의젓했어요. 살갑긴 또 얼마나 살가운지 며느린 아들 없이도 혼자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은 오늘 야근한대요. 두 분이랑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 제가 아버님 댁으로 건너가도 될까요?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아버님 무 넣은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이거 핸드크림인데요. 설거지하면 꼭 바르세요. 저번에 보니까 손이 많이 트셨더라고요. 제 거 사면서 같이 산 거고 비싼 것도 아니니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에게 좋은 옷도 선물해주고 용돈도 주며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며느린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른이 주는 건 그냥 받는 거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곤 했죠. 특히 아내는 안 사돈 없이 자란 며느리를 많이 안쓰러워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딸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집에 오면 손에 절대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 넌 손님인데 무슨 찌개 끓인다고 하니? 이렇게 재료 사와준 것만 해도 고맙구나. 음식은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넌 저기 시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TV나 보고 있어. 여보, 재미없게 스포츠 채널 틀어두지 말고 새아가 보기 예능 같은 거 틀어요.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가, 이리 오너라. 괜히 네가 옆에서 돕고 싶다고 어슬렁거리면 네 시어머니 부담돼. 얼른. 저도 며느리를 새로 생긴 딸이다 생각하며 정말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땐 가족 모두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고맙다, 아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이라니. 네가 아주 복덩이로구나. 작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가장 기뻤던 경사였네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아내와 전 며느리에게 전화해 먹고 싶다는 건 전부 다 사다 줬어요. 어차피 집이야 코앞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린 지 2달 뒤 마냥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니, 새아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야? 어느 평일 오후 며느리가 엉엉 울며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겸사겸사 하루 휴가를 썼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볼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충격적인 택배가 하나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앞으로 온 작은 택배 상자를 뜯어본 며느린 그 안에 든 물건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며느리에게서 건네받은 저와 아내 또한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 남편 바람 피웠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택배로 도착한 물건은 바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저희 아들이 웬 여자와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한 건지 잠든 건지 대부분 눈이 풀려 있거나 잠들어 있긴 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봐도 아들이 외도를 한 것 같았다는 겁니다. 며느린 함께 동봉되어 있던 거라며 우리에게 웬 쪽지도 보여줬어요. 내 번호 알지, 오빠? 왜 내 전화 계속 피해? 나 이렇게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연락 안 받으면 오빠 와이프한테 나랑 찐한 시간 보냈던 거 다 말해버린다? 싫으면 연락해. 우리 건설적인 얘기 해보자고. 운 나쁘게 오빠 와이프가 먼저 이걸 보게 되면 뭐 그땐 미안. 이혼하게 되면 내 품으로 와. 분명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가 그걸로 뭐라도 뜯어내려는 수작인 게 뻔해요.
제가 오늘 휴가를 써서 그걸 먼저 못 봤으면 감쪽같이 계속 모를 뻔했다고요. 어떻게 그 인간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진정해라, 아가. 애한테도 너한테도 안 좋아. 내 이 김재곤 이놈의 자식을 그냥.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만 눈앞에 버젓이 증거가 있으니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는 숨이 넘어가도록 흐느끼던 며느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전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언제 퇴근하냐?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퇴근하면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와. 네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사진, 너랑 놀아놨다던 여자가 택배로 다 보냈다. 그걸 지금 새아가가 보고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엉엉 우는 며느리를 겨우 달래고 나니 조퇴라도 한 건지 아들이 집에 도착했더군요. 사진들과 쪽지를 본 아들은 사태 파악을 한 건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냅다 무릎을 꿇곤 전부 실토를 하더라고요. 얼른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말해. 그리고 새아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고 혀를 깨물라면 깨물어.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건의 정황은 이러하더군요. 얼마 전 아들은 자신의 후배와 둘이 술을 진탕 마셨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요. 퇴사 기념으로 남편과 후배는 그날 코가 삐뚤어지도록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겁니다. 며느리 임신 중이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 후배도 저희 아들도 철석같이 믿었기에 아들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은 그날 아침에 들어왔는데 대리를 불러 집으로 왔다가 차에서 그만 잠들었다는 핑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날 저 필름이 끊겼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웬 숙박업소더라고요. 심지어 제 옆에 난생 처음 보는 여자까지 있었고요. 제가 아무리 취해도 생전 실수도 안 하고 필름이 끊긴 적도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 겁도 나서 우선 그 여자를 두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아무리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머리만 아프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들은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급하게 그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일에 대해 물었더니 그 후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억 안 나요, 형? 형이 너무 취해서 우리 3차로 갔던 술집을 끝으로 헤어졌잖아요. 형 대리기사 오는 거 보고 간다고 해도 자꾸 형이 먼저 가라고 화를 내서 저 먼저 택시 타고 집으로 왔는데 형 바로 집에 안 가셨어요? 아니야. 집에 왔는데 차에서 잠들었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야. 그럼 쉬어라. 하지만 그 통화는 아들의 기억을 더 미궁에 빠뜨릴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거짓말을 했던 아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날 오후 그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더니 그 여자였던 거예요. 오빠, 왜 말도 없이 갔어? 서운해. 이러는데 진짜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냐고 하니까 전날 제가 자기한테 여보 자기 하면서 제 번호도 알려줬다더라고요. 유부남인 것도 다 말했다고요. 제가 무슨 어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친구들이랑 술을 먹던 자기를 꼬셨다는데 뭐가 기억이 나야 말이죠. 무서워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무서워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더군요. 그 뒤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집으로 그런 사진까지 보냈던 겁니다.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아들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술을 마시려거든 사람처럼 마셔야지. 어디서 이런 되먹지 못한 짓을 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냥 나가서 혀를 확 깨물어라. 아예 살지 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기억이라도 나면 그나마 나은데 기억도 안 나서 미칠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증거사진까지 있다니까 내가 그런 게 맞는 거겠지.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아들은 엉엉 울며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그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며느리는 오열하며
아들에게 리모컨이며 휴지곽 등을 사정없이 던져댔어요. 사과하면 끝인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평생 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주겠다며. 뱃속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난 이대로 못 살아. 못 산다고. 그렇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나 혼자 키울 수도 없는데 이제 어쩔 거야? 어떡할 거냐고. 내 인생 물어내, 이 사기꾼아. 미안해, 여보. 정말 잘못했어. 아들은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악을 쓰던 며느린 무리가 온 듯 바닥에 풀썩 주저앉더군요. 아가! 아이고, 아가! 우린 너무 놀라서 우선 급하게 며느리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에게도 태아에게도 이상은 없었지만 정말 심령 감수했죠. 이후 며느리는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그 원망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라도 가서 며느리의 다친 마음을 안아주고 싶었건만 그 상황에 그건 당연히 역효과일 것 같아 우선 잠자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에게만 전화를 걸어보면서요. 세아가 너 어떻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악영이 안 가고 세아가 몸도 상할 텐데. 매일 울어요. 자기 인생 이제 어떡하냐고요. 그냥 차라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이대로 갈라서자길래 다 수용하겠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붙잡지도 않냐면서 또 울고 그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 평생 당신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면서 숨도 허락받고 쉬면서 살겠다고 했더니 이대로 어떻게 사냐면 또 울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고통받아도 싸지만 이대로 가다간 집사람이랑 애한테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두려워요. 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발 기억이라도 나면 좋겠어요. 새아가가 화내면 미안하다고 하고 욕을 하면 먹어. 넌 그래도 싸. 근데 너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 임신한 거 알았을 때 바로 한 줄 알았더니만. 구청 가기 귀찮다면서 집사람이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 태어나기 전에만 천천히 하려고 했죠. 아무튼 너 내가 새아가랑 뱃속에만 아니었으면 내 손으로 아주 아작을 내줬을 거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직장도 쉬고 가출까지 했더군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된 막막한 인생을 더 살 자신이 없다는 문자를 남기고서요.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우린 경찰에 신고해 며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큰 충격으로 혹여 나쁜 마음까지 먹었을까 봐요. 다행히 며느리는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정말 모두 가슴을 크게 쓸어내렸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냥 저랑 남편 앞으로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다 잊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뱃속 우리 아이를 생각하려고요. 고맙다, 아가. 그 못난 놈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고맙고 미안했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 옆에서 여전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그 사건의 더 엄청난 내막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집에 있던 전 그날 회사에 있던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 잠깐만 가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정수기 업체에서 점검하고 필터도 갈아준다고 방문한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원래 제가 겸사겸사 다른 볼일도 볼 겸 오늘 휴가 쓰려고 했는데 부탁드려요. 아들도 며느리도 직장에 가 있었기에 전 흔쾌히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아들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군요. 순간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전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직장에 안 간 건가? 살짝 열린 안방문 틈새로 보니 며느리의 옆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집에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음악 소리 때문에 제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기척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전화가 걸려왔는지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살짝 줄인 며느리는 그래도 음악 소리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았는지 커다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인기척을 낼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그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천운이었어요. 며느리의 통화 내용엔 정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아니지. 자꾸 이렇게 부르다 지금 남편 앞에서 실수할라. 어쩐 일이야, 주한이 오빠? 황당하게도 며느린 다른 남자에게 여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순간 아들의 직장 후배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후배의 이름이 바로 주한이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향 오빠라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몰라 몰래 휴대폰 녹음기까지 켜둔 채로요. 아, 이 집 명의 언제 바꾸냐고? 아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좀 기다려봐. 다음 주에 김재곤 그 인간이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그 멍청한 인간, 오빠랑 나랑 짜고 사람까지 고용해서 만들어준 작전에 걸린 줄도 모르고 너무 웃기지 않아? 그 인간, 오빠가 일부러 계속 독한 술 먹이고 자기를 만취하게 하려고 했던 거 상상도 못하고 계속 자기가 술 조절 못하고 취해서 실수까지 한 줄 알지. 그 여자랑도 진짜 자기가 뭐라도 한 줄 안다니까? 하긴 그렇게 멍청한 인간이었으니 애초에 오빠랑 내가 원래 부부였다 이혼했다는 건 알지도 못하고 나랑 결혼까지 한 거겠지 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너무 엄청난 내용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의 후배는 원래 부부관계였던 겁니다. 그걸 숨기고 아들의 후배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줬고 심지어 아들의 바람 사건도 다 그 둘이 꾸민 계략이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파트 명의까지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집 명의 바꾸도록 꼬셨냐고? 알지? 내가 위험한 마음까지 먹은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했던 거. 이 비싼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내가 그런 쇼까지 했다니까. 그랬더니 대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괜찮아지겠냐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면서 묻더라. 이만큼 난리쳤으면 됐다 싶어서 그때 냅다 이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지. 집이 탐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또 바람 피우면 어쩌냐. 그럼 난 정말 인생만 망치는 거 아니냐. 나도 믿을 만한 안전장치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어. 그러니까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 며느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투성인 사기꾼이었더군요. 그 뒤의 내용을 들어보고 앞뒤를 끼워 맞춰 정리해보자면 대충 이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일찍 결혼했던 두 사람은 아들 후배의 무리한 주식 투자 노름으로 많은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엄청나게 다투다 결국 이혼을 했었다네요. 그 후배는 그 뒤 정신 차리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 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했던 거죠. 그리고 그 뒤 그들은 다시 화해를 한 모양인데 빚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결합을 해봤자 어려운 형편은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마침 그 후배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저희 아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기 앞으로 된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잘 사는 호구가 있다는 당신 말에 내가 얼마나 신나했었는지 기억나지? 당신이 김재곤 그 인간이랑 친해져서 자주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런 재산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진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근데 막상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보니까 그 인간 더 순진한 호구더라. 이래서 좋은 집에서 화초처럼 자란 인간들은 다루기가 쉽다니까. 돈 주고 고용했던 그 여자? 당연히 잘 정리했지. 여기 시부모가 그 여자를 돈을 요구한 죄로 신고하자고 하길래 그거 무마하느라 애 좀 먹었지 뭐. 진짜 죄 있는 내 남편인데 그런 여자 신고해서 뭐가 낫겠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겨우 말렸다고. 며느린 저와 아내도 모두 느슨해 빠진 호구라며 비웃더군요. 그러니까 아들은 술김에 했던 말로 돈이 필요했던 그들의 표적이 됐던 겁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고 아들 명의 아파트를 빼앗아서 팔아 그걸로 후배의 빚도 갚고 둘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한 거죠.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무려 15억이야, 15억. 우리가 언제 그런 돈을 만져보겠어. 오빠 아직 서울에 있지? 남편이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바꿔주면 바로 그 인간 몰래 팔아버릴 테니까 우리 그 돈 가지고 빨리 나르자고. 조금만 기다려.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배속 우리 아이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자고. 혹시 지금 남편애 아니냐고? 아유, 절대 아니야. 시기를 계산해보니까 오빠 아이가 틀림없어. 멍청한 이 집 인간들은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있겠지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나머지 전 거의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린 며칠 전 이미 회사까지 그만둔 뒤였다네요. 아들에겐 출근하는 척하면서 며느린 계속 집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놈도 며느리도 직장을 그만두고 도망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저희 아들이 명의를 바꿔준 뒤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치우는 일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제야 왜 며느리가 아들에게 택배를 보낸 여자를 신고도 못하게 하고 아들과의 혼인신고도 미뤘었는지 알겠더군요. 세상에 이런 무서운 범죄를 우리 아들이 당하게 됐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배고프다. 우리 뱃속 아가가 밥 달라고 하나 봐. 끊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얼른 다시 재혼해서 잘 살자. 조금만 기다려.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실컷 떠들던 며느린 드디어 전화를 끊더군요. 저 또한 휴대폰 녹음을 끄고 잠시 고민하다 며느리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요. 아가, 집에 있었니? 어머, 깜짝이야. 아버님, 언제부터 거길? 나, 지금 왔다. 재곤이가 오늘 정수기 점검 오기로 한 날이라고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잠깐만 가봐달라고 하더구나. 근데 와보니까 네가 있더구나. 회사는 안 갔어? 아, 머리가 아파서 출근하자마자 조퇴했어요. 근데 아버님, 혹시 저 통화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뭔가 통화하는 것 같긴 했는데 음악 소리가 커서 하나도 못 들었다. 그래요? 꼭 죄진 사람처럼 왜 그러냐? 밥은 먹었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래, 머리는 좀 어때? 괜찮아요. 좀 쉬니까 나아졌어요. 밥은 좀 쉬었다가 이따가 먹을게요. 정수기 점검은 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아버님. 절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며느린 당황해서 절 우선 돌려보내려고 하더군요. 전 끝까지 인자한 시아버지인 척 연기라며 그 집에서 나왔죠.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저희 집이 아니라 경찰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며 며느리와 그 후배를 신고했어요. 바로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던 건 혹시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들이 도주라도 할까봐 염려됐기 때문이었죠. 그 연놈들이 작정하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서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순진한 우리 아들을 속이고 우리 모두를 기만했다고요. 이 사기꾼들 꼭 제대로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퇴근한 아들을 며느리 몰래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그 엄청난 진실에 대해 알려주었죠. 당연히 아들은 크게 분노하더니 분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어요. 제가 생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재곤아. 우리가 널 끝까지 믿어줬어야 했다. 아니에요. 저조차도 속아 넘어갔는데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그 둘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바보처럼 당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전 바보처럼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진짜 집 명의까지 넘겨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잘못은 그놈들이 했는데 네가 왜 자책을 해? 아무튼 아직 네가 명의를 바꾸기 전에 내가 그 통화를 듣게 된 게 조상님이 도운 일이다.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기 전까지 그 연놈들 도망가지도 모르니까 너도 모르는 척하고 있거라. 힘들겠지만 제대로 응징해줘야 할 거 아니냐. 예, 아버지. 그리고 감사해요. 아버지가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옆에서 함께 듣던 아내도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 셋 모두 배신감이 엄청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린 저희 앞에서 정말 착한 며느리 연기를 잘했었거든요. 게다가 바깥사돈과 사돈처녀까지 다 만났었는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린 때를 기다리며 우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 녹음 파일을 수사 단서로 활용해 아들이 후배와 술을 마셨던 술집과 아들이 잠에서 깼을 때 있었다던 숙박업소 주변 CCTV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그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어요. 다행히 CCTV엔 그 후배라는 놈이 직접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고스란히 찍혀서 남아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죠. 이외에도 촘촘한 수사 끝에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드디어 일주일 뒤 며느리와 아들의 후배를 소환했습니다. 며느린 그동안 아들에게 언제 명의를 바꿔줄 거냐며 들들 볶았는데
아들은 계속 대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죠. 그들이 소환 조사를 받은 날, 전 일부러 아들의 집에 가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려고요.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며느리 옆엔 그 후배란 놈까지 함께더군요. 여보, 아버님도 와 계셨네요. 사기꾼 기집애가 어디다 대고 아버님이라 소리를 해. 내가 그동안 오늘이 오길 기다리면서 얼마나 화를 참았는지 아냐? 역시 그때 아버님 제 전화 소리 다 들으셨던 거죠? 그래, 내가 신고했다. 이 뼈를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모자란 것들. 감히 우리 아들을, 우리 가족을 우롱해? 잘못했어요, 아버님. 여보, 잘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선처 좀 해줘. 이대로면 우리 감옥 갈지도 몰라. 그 후배놈은 며느리와 함께 아들에게 선처를 구하려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냅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빚이 4억이다 되나 보니까 순간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전 워낙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형은 어렵게 자란다는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여보, 뱃속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선처 좀 해줘. 우리의 범죄자 자식으로 만들 거야? 그 와중에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뱃속 아이를 팔아먹더군요. 그들을 노려보고 있던 아들은 기가 찼는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죠. 네? 그의 저놈애라며? 당신 입으로 그랬다며? 근데 감히 내 앞에서 애를 들먹여?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줄게.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따 무서운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니들 같은 인간들이 부모라니 그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아니야. 이게 당신 애야. 솔직히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확인도 못하잖아. 아니? 그 앤 저놈 애야. 그리고 만약 그 애가 내 애라면 그때 애만 나한테 보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러니까 넌 감옥에 가든 뭐라든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거야. 박주환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후배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사람을 벗겨먹으려고 들어? 너희들 다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니들 정식 고소까지 해서 확실하게 처벌해달라고 할 거야. 절대 선처는 없을 줄 알아. 아버님, 제 뱃속애가 진짜 아버님 손주일지도 모르는데 진짜로 저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네? 내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어디 엄마 자격도 없는 애가 자꾸 애를 들먹여. 잘해주는 애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네가 감히.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라.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 어차피 니들 혼인신고한 사이도 아니니까 그대로 몸만 나가라고. 저 아들은 싹싹 빌던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수사 결과 상견례와 결혼식 때 봤던 바깥사돈과 사돈처녀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돈을 주고 고용당한 사람들이더군요. 며느린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아빠와 동생이 바쁘다며 아들과 친정에 가길 꺼려했는데 그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결혼 후 딱 한 번 자기 처갈 찾아갔었는데 그때도 며느린 돈을 주고 같은 알바를 고용했었던 거죠. 실제로 며느리에겐 홀아버지와 여동생이 있긴 했는데 며느리가 과거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절연을 당한 사이였다고 해요. 이후 아들은 집에 짐을 전부 빼서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또 선처를 부탁했어요. 그때 아내는 집에 있던 소금을 들고 나가 며느리에게 뿌려버리며 소리쳤죠.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놓고 선처를 바래? 내가 마음 같아선 소금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널 요절내버리고 싶어. 네가 임산부니까 그나마 내가 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감옥에나 처박혀버려. 이후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아들은 이혼 소송까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긴 수사 과정과 재판 끝에 아들의 후배는 실형을 받았어요. 전 며느리는 아쉽게도 실형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리고 돈을 받고 고용되던 여자 또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법의 철퇴를 맞은 일로 아들의 마음에 남은 충격과 상처가 전부 위로받을 수는 없었어요. 한편 전 며느린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나 그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아들은 짧은 결혼 생활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아직도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내와 전 그런 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아들이 살던 집엔 지금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아들은 그 집이 있는 쪽으론 고개도 돌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어떻게든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들에게 호되게 당한 뒤 트라우마가 생겨 술을 뚝 끊었어요. 대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낚시의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아들과 한 번씩 함께 낚시를 가고 있죠. 애초에 낚시를 알려준 것이 저였거든요. 얼마 전에도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는데 그때 커피를 홀짝이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요.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요. 정말? 잘 됐구나. 아픔을 잊으려고 일에 몰두했던 게 이렇게 뜻밖의 기회가 됐더라고요. 아버지, 저는요.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가 바보 같은 놈이라 그런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왜 네 탓이야? 누가 살면서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의심부터 하고 살아? 착정하고 속인 그놈들이 잘못이지. 맞아요. 머리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피해자들이 자책을 그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승진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시간이 약이라고 힘들어도 살아보니까 또 살만해지는 것 같네요. 아픔도 무뎌지고 이렇게 승진 같은 좋은 일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더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좋은 일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웃으며 그런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 울컥하더군요. 전 어떻게든 아픔을 이겨내려 노력 중인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고요. 아들의 인생을 응원하면서요. 아들의 말처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남은 내 자식의 인생에 시간이라는 약이 필요한 나쁜 사건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바로 부모의 인생이고 역할이겠죠. 여러분 중에도 저희 아들처럼 나쁜 일을 겪은 뒤 괜한 자책감에 쌓여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들이 잘못이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 산다는 건 아주 미끄러운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겨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한 번 발을 삐끗해 미끄러졌을지언정 그건 창피한 일도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다시 발을 내디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야말로 가장 대단하고 박수받아야 할 일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힘든 비탈길을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과거의 눈물 따윈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활짝 웃어 보일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로남불인 남편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려주었던 지방에 사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인데요. 다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하시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놈이 그런 저희 부모님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자꾸 이득을 취하려고 들더군요. 게다가 이미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며 자기 가족만 챙기려고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챙기려 할 땐 그렇게 치를 떨더니 아주 내로남불인 인간이었죠. 그래서 전 그 인간을 통쾌하게 뻥 차버렸는데 그 길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 원래는 서울에서 꽤 먼 지방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주일에 7일 내내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 덕에 저희 집은 부를 많이 축적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제가 두 돌이 지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작한 갈빗집이 운 좋게 점점 유명세를 타며 옛말을 빌리자면 세간살이가 점점 늘어났대요. 막 졸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나중엔 우리가 살던 지방의 3층짜리 건물도 한 채 세우셨죠. 이게 다 너희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서 그게 복으로 돌아온 거야.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 없다. 그러니까 늘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겠지? 아빠는 삼남매 중 장남으로 저에겐 고모와 작은 아빠가 계셨습니다. 결혼한 뒤 각각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계시던 두 분은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따르셨어요. 아빠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뒤 가장이 되어 고모와 작은 아빠를 부모처럼 키우셨다는데요. 중학교 진학부터 포기하며 남의 집 농사도 짓고 공장에도 다니며 고모와 작은 아빠를 공부시키셨다고 해요. 아빠는 나중이 되어서야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까지 취득하실 수 있었죠. 작은 아빠는 그런 아빠 덕에 그 힘든 형편에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으셨다고 해요. 우리 결혼도 다 너희 부모님이 시켜주신 거야. 너희들 아빠도 아빠지만 너희들 엄마도 천사가 따로 없었어. 자기도 젊은 나이 시집와 시누이 시동생 데리고 살면서 밥 빨래 다 해주고 선자리도 발품 팔아서 다 알아봐주고 너희 부모님 우리에게 은인이야, 은인. 그렇게 늘 좋은 날만 가득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했던 저희 집은 저와 6살 차이가 났던 저희 오빠로 인해 점점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심한 소외를 당하며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울며 설득도 하고 화도 내보셨지만 오빤 아예 방문을 잠그고 거실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수철아, 밥 여기 나왔으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 남기지 말고, 어? 부모님은 늘 닫혀있는 오빠의 방을 보며 애를 태우셨답니다. 결국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오빤 거의 5년을 방에만 갇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 오빠도 국방의 의무는 피하지 못했는데요.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꾸준히 데려갔던 정신과에서 받은 우울증 진단으로 오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집에만 갇혀있던 오빠가 공익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도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과 지내기가 수월했던 건지 오빠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서툴고 불안해했지만 오빤 작은 업무들을 맡으며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빤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가족들과 가끔 대화도 하고 밥도 식탁에서 먹었어요. 한 번씩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하기도 했고요. 수철아, 고맙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은 이건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오빤 복무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고졸 검정고시 시험까지 합격했어요. 이제야 저희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더 큰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친구랑 같이 두 분처럼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베이킹을 오래 했다는데 같이 장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요. 오빠는 다시 민간인이 된 후 큰마음 먹고 한 직장에 취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 짧은 기간에 2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그리고 3번째 직장도 그만두더니 무슨 게임에서 만나 현실 친구가 된 사람과 동업을 하고 싶다며 부모님께 도움을 부탁하더군요. 그때가 제가 막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죠. 사실상 오빠의 평범한 삶은 한번 포기하셨던 부모님은 그런 오빠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들어주셨습니다. 어쨌든 당시 저희 집은 여유가 많았으니까요. 오빤 자긴 돈도 없으면서 서울에 무려 아파트 전세를 얻어달라고 했고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게임 친구라는 사람은 말만 동업이지 딱 1,000만 원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빠의 사업은 딱 4년을 버티고 망하고 말았어요. 큰 빚까지 지면서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제 빚 좀 갚아주세요.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비싼 전세집 보증금도 오빠는 월세로 돌리며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은 하나도 갚지 못한 오빠는 오히려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을 했죠. 부모님 한숨을 쉬셨지만 그런 오빠의 빚을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전 그런 부모님을 말렸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정도 도와주셨으면 그 뒷감당은 오빠가 할 줄도 알아야죠. 오빠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2분의 돈으로 자식을 도우신다는데 제가 어쩔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빤 계속해서 집안의 기둥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가게를 접은 후 우린 오빠가 집으로 다시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대뜸 웬 여자를 집에 인사시키더군요. 황당하게도 그 여잔 뱃속에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된 이상 저 이 여자 책임지고 싶어요. 제가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신혼집이랑 다시 자리 잡을 돈만 좀 빌려주시면 이번엔 제가 꼭 갚을게요. 저 이번엔 PC방 한번 해보려고요. 부모님은 결국 오빠를 또 도와주셨답니다. 새언니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요. 저희 집이 재벌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니 돈이 남아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빤 지치질 않았어요.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않고 알바들로만 PC방을 돌리다 오빤 또 PC방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언니 몰래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했다네요. 오빠에게 남은 건 또 막대한 빚뿐이었죠. 그 일로 오빤 이혼을 당했고 새언니는 재산 분할과 함께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엔 정말 사업 도와달라는 얘기 같은 거 안 드릴게요. 저 너무 외롭고 스스로가 처량해요. 지금 빚까지 제대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까지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불행한 사춘기 시절을 보낸 탓이에요. 남들보다 뒤처진 만큼 빨리 따라잡아 보려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당시 부모님은 연세가 벌써 70을 넘어가며 갈비집을 좋은 권리금을 받고 넘기셨습니다. 당시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다른 가게들에 밀려 두 분의 식당은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권리금이라도 챙기고 겸사겸사 이젠 좀 쉬실 겸 가게를 넘기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를 처분한 돈마저 결국 오빠에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한심한 짓을 하긴 했지만 PC방을 말아먹고 이혼까지 당한 오빠가 신용불량자까지 되도록 차마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처음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며 도와주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오빤 스스로 나쁜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딱 봐도 쇼인 것 같았는데 마음 약한 부모님은 결국 오빠에게 또 마음이 약해지셨던 거죠. 그 뒤 오빠는 어찌저찌 수중에 있는 돈으로 서울의 허름한 전셋집을 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공장에 취업해 이번엔 마음을 다잡았는지 꾸준히 일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오빠가 이제야 사업 욕심을 버리려나 보다. 주식도 더는 손대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제발 앞으로는 사고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전 제발 집안의 기둥을 뽑아먹는 오빠가 정신을 차렸길 바랬습니다. 그 뒤 한동안 오빠가 잠잠해지며 저희 집엔 이번엔 저로 인한 이벤트가 생겼어요. 제가 같은 지역의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던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비해 집값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엄마, 아빠, 두 분 오빠 때문에 돈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그 돈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유, 아니다. 이건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빼놨던 돈이야. 그동안 늘 네 오빠 밑으로만 돈이 들어간 것 같아 너한테 많이 미안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자식 걱정받을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직 3층짜리 그 상가 건물도 남아있잖니.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우린 충분하다. 그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남편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집안 형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 나중에 남편은 좀 놀랐다는 듯 말하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 건물 주셨어?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재산에 눈독 들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지켜본 남편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탐나는 떡이 생기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보, 장인 장모님 뵌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우리 오늘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삼겹살 사들고 처가에 놀러 갈까? 남편은 처음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오빤 일이 힘들다며 친정엔 거의 내려오지 않았는데 자신이라도 아들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영업하면서 쌓아놓은 인맥도 있고 내가 회사 차리면 따라오겠다는 기술자랑 개발자도 있어. 사실 결혼 전부터 계속 구상한 건데 나 믿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전 남편을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신 덕에 우린 여유 자금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게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저희 아들이 두 돌이 지났을 때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나마 빚은 남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은 운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달랐어요.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막상 사업가가 되어보니 사업가로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옆에서 지켜보니 사업 수완도 별로 없었고 내부에서보단 외부 탓을 먼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남편은 사업이 맞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후 남편은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전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취업해 연봉이 어느 정도 높았던 저에 비해 벌이가 비교적 많이 적어졌었어요. 난 이런 데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남편은 자꾸만 불만스러운 듯 이런 말을 중얼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턴 친정에 가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장인어른,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제 사업에 한번 투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전에 형님 사업엔 2번이나 투자해 주셨다길래 혹시 저한테도 투자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 해서 이번엔 크게 제대로 벌여보려고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번 해보고 아닌 거 알았으면 됐지. 또 무슨 사업 타령이야. 평소 잘하던 사이가 저런 말을 하니 부모님은 난처한 기색을 표하셨어요. 집에 있는 돈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달라니 당연히 당혹스러우실 법하죠. 무엇보다 전 오빠로 인해 사업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또 사업을 시작해봤자 더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상의도 없이 저런 말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친정 부모님께 투자를 요구하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사람보다 형님한테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움을 더 많이 주셨잖아요. 자식들한테 공평하셔야죠. 저 지난번 사업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그날 집에 와서 전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이 우스워? 뭐 우리 부모님한테 돈 맡겨놨어? 집 마련해 주셨으면 넘치게 해주신 거지.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당신은 사업에 재능 없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 서운하니까. 그리고 난 장인 장모님께도 진짜 서운해. 두 분 마음 약해서 형님한테 그렇게 다 퍼주신 거라며. 그래서 나도 좀 조르면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역시 사위랑 자식은 다른 건가 보지? 이제 보니 이 인간이 저희 부모님의 약한 마음을 일부러 이용하려고 한 거더군요. 너무 기가 찼던 전 남편을 방에서 내쫓아버렸죠. 그 뒤 2번 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남편은 완전히 삐져선 친정에 잘 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는 사이가 갈수록 나빠졌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진 건 저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형편이었던 시댁엔 시부모님과 바람을 피워 아이가 없을 때 이혼당했다던 남편의 누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에겐 여동생도 있었는데 결혼한 후 먼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작은 시누이 내외는 시댁에 자주 내려오진 않았지만 착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반면 시부모와 큰 시누이는 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처음엔 제게 잘해줬었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시집살이도 좀 시키긴 했지만 그건 뭐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할 무렵부터 시부모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돈 어른들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도 각별히 관리해야 하실 것 같구나. 혹시 무슨 지병이나 많이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니? 처음엔 시부모가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망한 뒤 어느 날쯤엔 대뜸 저희 부모님의 유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인춘이가 그러는데 사돈 어른들께서 재산을 사돈 총각에게 너무 많이 넘기셨다지? 그럼 뭐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유산은 다 너한테 넘기시는 거니? 글쎄요.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은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건강이 나빠지실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셔야지. 유산 같은 건 나중에 자식들끼리 유산 싸움 날 수도 있잖아. 저기 우리 친척 중에 잘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사돈 어른들께 그 변호사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변호사요? 아니, 왜요? 아니, 혹시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지금 미리 유언장을 쓰시거나 너희 앞으로 건물 정도는 증여해 놓으셔도 괜찮잖니. 그럼 너희 형편도 좀 넉넉해지고 겸사겸사 우리 인춘이 새 사업도 일찍 시작할 수 있을 테고 그러게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도움도 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래 옳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네. 겸사겸사 옳게 내가 우리 부모님 많이 챙겨주면 나도 떡고물 좀 얻어먹는 거지 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저희 부모님의 사후를 논한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모님 재산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빠에게 많이 주셨던 어쨌든 간에 그건 두 분이 땀 흘려서 버신 돈이니까 제가 서운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이미 신혼집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식인 저도 관심 갖지 않는 두 분의 재산 이야긴 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요. 부탁드립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부여잡고 전 우선 최대한 차분하게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게 말했더니 그들은 자꾸 누울 자리도 아닌 곳에 발을 뻗으려고 들더군요. 그들은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랬듯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참지 않고 그들에게 똑바로 말했죠. 제가 분명히 부탁드렸는데 왜 자꾸 저희 부모님 재산에 다들 관심을 가지세요? 또 왜 세 분이 저희 부모님의 사후를 논하냐고요. 저 정말 기분 나빠요. 그리고 설사 부모님이 저한테 건물을 증여해 주신다고 해도 그 혜택을 저희 부모님이 받지 왜 두 분이 받을 생각을 하세요? 형님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옳게. 시댁이 우스워? 어디서 며느리가 감히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질러? 우리가 사람이 좋으니까 봐주는 거지. 다른 데 가면 바로 소박 맞아. 시댁 무서운 줄 알아야지. 친정이 좀 사는 것 같아서 여태 좀 대우해줬더니만 어디서 기어올라? 나 왕년에 한가닥 했어. 어디 내 손맛 좀 볼래? 나이가 40이 넘어서 한가닥 하셨던 게 자랑이십니다. 형님은 그렇게 좋은 며느리였어서 바람 피워서 소박 맞으셨어요? 그러자 원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신우인, 시집 식구인 게 뭐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제게 윽박지르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시부모보다도 앞장서서 제게 시집살이 시켰던 사람이 신우이였거든요. 그래도 초반엔 좀 덜했는데 제가 시부모와 자신의 설득에 넘어오지 않자 제게 점점 더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게 저런 말까지 하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맞받아 쳤더니 신우이가 덥석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아! 나요. 놓으라고요. 누군 손 없는 줄 알아요?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저도 열받아 지지 않고 신우의 머리를 죄다 쥐어뜯었죠. 그런데 시부모는 그 일을 가지고 재탄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걔가 그런다고 해도 며느리가 신우의 머리털을 똑같이 뽑아놔? 있는 집 자식이라고 네 부모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오냐오냐 키웠어? 그냥 시부모가 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건물 하나 좀 받아오면 될걸. 뭐 잘났다고 안 된다 싫다. 하다 이 사다를 만들어? 저희 부모님 저 오냐오냐 키우신 적 없고요. 며느리가 뭐 죄인인가요? 그리고 욕심도 정도껏 부리세요. 저희 부모님 힘들게 일구신 재산을 세 사람이 뭔데 자꾸 군침을 흘리냐고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손부터 나오는 형님 가정교육부터 어떻게 시켰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어이가 없어서 전 그런 시부모에게도 소리를 빽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자기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다며 남편도 제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장인 장모님이 소중하듯 나도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안하셨겠어? 시댁 식구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정말 오만 정나미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뒤 전 시댁의 발길을 아예 끊었어요. 그나마 남편도 친정에 기본을 했으니 저도 시댁에 딱 기본적인 날만 갔지만 가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이혼 생각이 간절해지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절 못마땅해 하던 시댁 식구들과 아직까지도 포기 못하고 사업 노래를 부르며 저희 부모님에게 서운해하던 남편을 보며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전 엄마에게 정말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주야,
우리 큰일 났다. 네 아빠 이름으로 된 그 건물 있지? 그게 글쎄 경매에 넘어갔어. 네 오빠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우선 엄마를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전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철이 그놈이 걔가 다니는 그 작은 공장 있지? 그 사장이란 사람이랑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거기서 일하는 동안 그 형님이란 사람이랑 많이 친해졌대. 근데 우리 수철이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사장이 수철이를 좋게 봤다더구나.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공장을 정리하고 해외 이민을 가야 하는데 수철이한테 그 공장을 싸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수철이가 자기가 모아둔 돈으론 공장 부지, 그 안에 있는 기계들 그거 다 인수하기 택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야. 설마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하더라. 당연히 우린 처음엔 거절했지. 그런데도 그 뒤로 수철이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그 공장 연매출이 어떻게 되고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그 공장하고 거래하는 업체들까지 전부 다 확인시켜주더라. 인수만 하면 우리 돈을 갚는 거 시군죽 먹기라고 말이야. 부모님은 공장 사장까지 직접 데려와 보여주고 이번엔 다르다는 근거까지 보여준 오빠의 말에 넘어가셨다더군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 기약 없는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몇 달 전 일이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괜한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빠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 망할 놈이 우릴 속인 거야. 지 부모를. 그놈 이미 작년에 그 공장 그만뒀었대. 같이 왔던 그 사람이 거기 사장이 맞긴 맞았는데 실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더라. 수철이 그놈이 기어이도 주식에 빠져선 몇 년 동안 야금야금 번 돈을 다 까먹었었나 봐. 그걸 복구하려다 더 큰 손실을 내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 거지. 대출도 많이 받다가 안 되니까 친하게 지내던 그 사장한테까지 돈을 7천만 원이나 빌렸대 글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거짓말 해서 빌렸다나 봐. 공장 사장은 오빠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가 자기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며 그 사장을 꼬드겼다네요. 실은 공장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터라 돈이 급했던 사장은 양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빠의 사기 행각에 동참했던 거죠. 심지어 오빤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준 돈으로 사장에게 돈을 갚고 자신의 대출도 갚은 뒤 그 엄청난 거액으로 또 주식을 했다고 해요. 자기 말론 이번엔 잃었던 만큼 한 번에 거액을 따서 다시 우리 돈도 갚고 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니? 그걸 또 순식간에 날려버렸다더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 사장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딱 자기가 수철이한테 빌려줬던 돈만큼만 챙겼더구나. 제일 큰 사기꾼은 바로 수철이 그놈인데 누굴 원망하겠니? 그래도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바보였다. 바보였어. 그놈이 이렇게까지 인간 말종이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오빤 부모님께 사과를 하긴 했다더군요.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 부모에게 사기를 칠 수 있냐며 멱살까지 잡자 오히려 이랬다네요.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라고요. 가족끼리 사기는 무슨 사기예요. 과장 좀 그만하세요. 진짜 뻔뻔한 인간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났지만 전 우선 엄마를 위로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남편도 옆에서 함께 그 통화를 듣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무슨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처럼 펄펄 뛰더라고요. 아 진짜 장인 장모님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 목 좋은 데 있는 건물을 날려? 와 진짜 너무하시다.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더니 아우 열받아. 아까워 죽겠네. 당신 건물이 날아갔니? 당신 그러는 거 속보여. 저희 부모님이 잘하셨다고 못하겠지만 당시 저희 부모님 연세가 거의 여든 직전이었거든요. 왜 사기꾼들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치겠어요? 총기가 젊으실 때와 다른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저희 부모님도 오빠가 하도 그럴듯하게 설득을 했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 건물이 아깝다며 날뛰는 남편을 보는데 솔직히 속이 뻔히 보여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얼른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친정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분이 안 풀린다며 같이 가지도 않았죠. 엄마 아빠 이젠 제발요. 네? 오빠한테 약해지시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오빠가 잠시 나와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우리가 바보였어요. 이젠 우리 오빠 끊어내요. 네? 안 그래도 2번 다시 여기 오지도 말라고 악을 썼다. 그럼 뭐하니? 이미 건물은 날아갔는데 우리가 어리석었다. 너무 열이 받아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오빤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네가 인간이야? 엄마 아빠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나가시면서 1년 360을 뼈 빠지게 버신 돈으로 일군 재산이야. 어떻게 그걸 마지막 건물까지 말아먹을 수가 있어. 엄마랑 아빠, 오빠 때문에 속 끓이느라 식당 정리한 뒤에도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못 다니신 거 알잖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구냐고. 이미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망 실컷 들었어. 네 돈이야? 아니잖아. 근데 왜 너까지 이 난리야? 끊어. 나도 바빠 지금.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젠 연세도 많아진 부모님이 쓰러지시기라도 할까 걱정돼 이후 전 부모님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유독 너무 나이 들어 보여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니 저희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급한 불이라도 꺼보면 어떨까 했는데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못을 박으셨어요. 평생 네 오빠한테만 다 퍼주고 살았는데 그나마 너한테 해준 그거마저 절대 빼앗을 수는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 그 건물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산다. 그 사건으로부터 한 달 뒤쯤 전 연말에 성과금을 겸해 회사에서 보너스를 정말 두둑히 받았습니다. 전 최근 오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보너스를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는데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이가 나빠져서도 우린 돈의 지출을 항상 공유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갑자기 펄쩍 뛰더라고요. 절대 안 돼. 돈은 물론 건물까지도 형님한테만 다 퍼준 분들한테 왜 효돈 우리 돈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엔 우리 부모님도 사기당하신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보너스로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왜 당신이 반대해? 비행기표 예매하기 전에 예의상 당신한테 말해준 거야. 당신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만 애 데리고 다녀올 테니까. 안 된다고 글쎄. 아무리 당신 보너스여도 그건 부부 공금이잖아. 난 지금도 장인 장모님한테 엄청 서운해. 마음이 단단히 상했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사업을 새로 시작 못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왜 효도를 해야 돼? 뭐? 웃겨. 그게 왜 우리 부모님 탓이야?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이 집. 이 집도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우리 부모님 돈 벌고 우리 오빠 때문에 속 썩느라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어. 그래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효도여행 시켜드리고 싶다는데 그걸 말도 안 되는 일로 삐져가지고 반대해? 어차피 2분 여권도 없으시잖아. 이제 와서 무슨 힘들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 그래. 그냥 국내나 다녀와. 정 갈 거면. 당장은 안 돼도 언젠간 우리한테 넘어올 거라고 믿고 내가 얼마나 그 건물이 우리한테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아무튼 안 된다고 얘기했다 난. 남편은 끝까지 반대라더니 멋대로 씩씩대며 나가버리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인간은 끝까지 그 건물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났답니다. 저와 아이만 두고 자기 혼자서요. 그나마 작은 시누이네는 가지 않은 모양인데 정말 기가 찼죠. 남편은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싸며 제게 여행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우리 어머니 곧 생신이잖아. 기념으로 가려고 3주 전쯤에 숙소랑 비행기표 다 예약해놨어. 우리 누나만 자기 목 따로 냈고 부모님 여행 경비는 다 내가 부담하기로 했어. 뭐?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건 절대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자면 당신이 알겠다고 했겠냐? 난리칠 게 뻔해서 아예 말도 안 꺼냈지 뭐. 기가 막혀서 정말. 당연하지.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이거. 막말로 당신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태줬어? 아니잖아. 당신 논리대로라면 서운하게 한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적어도 지출 내역은 서로 투명하게 하자더니 당신은 나 몰래 그 큰돈을 멋대로 썼다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뭘 해줄 형편이 안 되셨잖아. 우리 누나랑 동생한테도 못 해줬는데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장인 장모님 그 건물 없으면 이제 우리한테 떨어질 콩고물도 뭐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엔
그나마 약간이라도 더 재산이 남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100배 낫지. 안 그래?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나마 맨날 원수대하듯 다투던 당신이랑 버티고 살았던 건 당신 아빠 검을 하나를 봐서였어. 근데 이젠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끈떨어진 연이잖아.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뭐가 더 있겠어? 그래서 그냥 돈도 내 마음대로 쓴 거야. 언제 나들 어쩌고 운운하더니 그냥 우리 부모님 건물 때문에 이혼 안 하려고 버텼던 거구나. 당신이야말로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알아? 뭐 끈떨어진 년?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지? 그래, 당신도 잘 알았어. 어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저와 이혼할 마음을 먹은 거더군요. 진짜 사람이 비열해도 저렇게 비열할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요, 남편이 모르는 게 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의 건물은 제가 효도여행 이야기를 꺼낸 직후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경매가 취소됐었어요. 고모와 작은 아빠가 돈을 최대한 끌어다가 부모님을 도와주셨거든요. 아빠는 성격상 건물을 처분해서라도 그 돈을 갚으려고 하셨는데 고모와 작은 아빠가 절대로 안 받는다며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형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은 없었어. 우리가 이만큼 성공해서 자식들이랑 잘 사는 건 다 형 덕분이야. 그러니까 그 은혜 지금 우리가 갚는 거야. 그때 두 분의 마음 씀씀이에 부모님은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또 전 한 달 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과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더는 남편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해줄 필요성도 못 느꼈고 솔직히 저도 그때 이혼을 마음먹었었거든요. 그동안 전 조용히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얘기 꺼낼 시기를 보고 있었죠. 저는 2달 뒤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갈 비행기 티켓도 예약해뒀습니다. 마음 같아선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아빠가 경매와 관련된 남은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에 넉넉히 여유를 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알면 배 아파 뒤집어질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경매가 취소되고 고모와 작은 아빠가 건물을 팔아서라도 아빠가 돈을 갚는 걸 결사반대하자 건물을 제 앞으로 증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네 오빠가 호시탐탐 노리기나 할 거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그 건물 네게 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참에 일찌감치 증여해 주마. 그게 안전해. 부모님은 오빠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술을 쓰셨던 겁니다. 그렇게 건물을 탐내던 인간이었으니 그걸 알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룰루랄라 해외여행을 떠났죠. 전 남편이 여행 가 있는 동안 남편의 짐을 전부 이삿짐을 맡아주는 컨테이너 박스 업체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집을 금매로 내놓고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부모님은 제 이혼 이야기를 각오했다는 듯 덤덤히 받아들이며 절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집의 비밀번호도 바꿔뒀는데요. 남편에겐 헛걸음이나 한번 하라는 마음으로 말도 안 해줬습니다. 역시나 3박 4일 뒤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짐을 다 빼고 멋대로 집도 내놨다고? 상의도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 이혼하자며. 그 집은 내 집이고 그래서 내 멋대로 정리한 건데 뭐 문제 있어? 내 마음이지. 아니, 애 낳고 7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는 거지. 그건 변호사 통해서 한번 싸워보고 그래봤자 당신 지분이랄 것도 없을 거야. 당신 사업한다고 돈 엄청 말아먹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그 뒤로 나보다 벌이도 더 적었잖아. 그럼 당장 나더러 어디로 가라고. 비리 많이 나지. 힘들게 캐리어 끌고 왔는데 순 헛고생했잖아. 그래? 미안하게 됐네.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가. 당신 자기 가족 되게 좋아하잖아. 난 우리 부모님 집에서, 당신은 당신 부모님 집에서 살면 딱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살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빨리 정리해줬는데 뭐 문제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일단 끊어. 내 짐 어디 맡겼는지 그거나 문자로 보내. 전 일부러 남편을 실실 약 올렸습니다. 이후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양육권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 뒤 남편을 만났죠. 그때 제가 남편에게 뭘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 건물 경매 넘어간 거 취소됐어. 친척들이 도와주셨거든. 착하게 살면 그렇게 언젠간 복으로 돌아오는 건가 봐.
그리고 부모님이 그 건물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얼마 전에 증여 과정 다 마무리돼서 이젠 완벽한 내 건물이야. 여기 내 이름 보이지? 그렇게 건물 노래를 불렀는데 아쉬워서 어떻게 한대? 뭐 우린 이제 남남이 될 거니까 당신 밤에 입을 좀 차겠다. 제가 남편에게 보여준 건 바로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 어쩌려고 그런 걸 보여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바로 그걸 노렸던 거예요. 좀 귀찮아질지언정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절 돈으로만 보고 하찮게 여겼던 남편이 제게 빌빌거리는 꼴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해 말을 잇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차피 난 당신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절대 여행 못 간다고 난리치던 날에 이혼하기로 결심했거든. 그 뒤로 상황은 보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해주더라. 아무튼 이건 이거고 우리 이혼은 그대로 진행될 거니까 헛꿈 꾸지 말고 그냥 약오를 하고 보여준 거야. 아니, 이런 말이 달라지지. 난 몰랐잖아. 알았으면 뭐. 처가가 돈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부모 취급도 안 하는 인간이랑 난 더 살 생각 없어. 염치를 밥 말아먹은 당신도 당신 가족도 전부 꼴도 보기 싫다고. 이 건물은 내 특유 재산이라 당신 목은 일도 없는 거 알지? 어디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 좀 해봐.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그때부터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정말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그동안 두 분께 무례했다면 정말 죄송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욕심에 약한 동물이잖아요. 눈앞에 너무 큰 유혹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큼 실망도 컸고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괜한 욕심 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건물 경매가 취소된 걸 알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뀐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우린 이제 우리 아들이든 자네든 지긋지긋하네. 우리 딸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게. 여보, 우리 아들 생각해봐. 어? 부모가 이혼하면 애가 받을 상처가 어떻겠어? 그렇게 애를 생각하는 분이 나한테 먼저 갈라서자 가셨어요? 기억 상실증이니? 당신이 먼저 말 꺼낸 이혼이라는 거 잊지 좀 마. 그리고 좀 가. 우리 집에 좀 들어가게. 확 경찰 불러버린다. 당연히 남편의 애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시부모와 큰 시누이까지 제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봤자 목적이야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쌍욕을 하거나 이제 와서 매달리거나 뭐 둘 중 하나였겠죠.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시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예, 너 사람 기만하니? 돈 좀 있다고 사람 이렇게 우습게 만들면 돼? 애초에 네가 건물 경매 취소된 거 말을 안 해서 우리 아들이 그런 거잖니? 쌍방 잘못이니까 잘 화해하고 이혼 다시 생각해봐. 애를 생각해야지, 애를. 네, 바로 애를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은 저도 더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서요. 아주머니 아들도 아주머니 가족도 전부 다요. 앞으로는 양심 좀 챙기고 사세요. 전 이렇게 답장을 하곤 시댁 식구들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작은 시누이와는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니 상관없었고요. 이후 저와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예정대로 아주 행복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알턴이 갔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도 곧 작별이라고 생각하니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나가본 낯선 해외를 내내 신기한 듯 구경하시던 부모님을 보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느라 허비한 시간만큼 앞으로 제 부모님께 2배, 3배 더 효도하며 살겠다고요. 이후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전 이제와 이혼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던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싸움 끝에 전 이혼에 성공하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도 자기가 바랐던 것의 발톱의 때만큼도 가져가지 못했고 남편이 제게 다달이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울상이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죠. 아, 어디 참기름이 쏟아졌나?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아냥대며 남편을 스쳐 지나왔더니
그놈도 약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개져 있더라고요. 그 뒤 시간 1년 반 정도 흐른 지금 전 아이와 부모님과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해주셨던 제 집이 팔린 뒤 전 부모님과 상의해 그 돈을 고모와 작은 아빠께 나눠드렸답니다. 두 분이 도와주신 금액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제발 이거라도 받아주시길 바란다면서요. 끝까지 거절하던 두 분은 하는 수 없다는 듯 그 돈을 받으셨죠. 전 지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의 월세를 부모님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빤 제가 이혼한 뒤 부모님이 제게 건물을 증여해 주신 걸 어떻게 알고 집에 찾아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빤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오빠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죠. 우린 그래도 네가 자식이니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줬다. 널 사기로 고소하지 않은 거. 그걸 끝으로 우린 부모를 돈으로만 봤던 널 더는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네가 또 찾아온다면 그땐 우린 널 정말 고소할 거야. 아버지, 저 수철이에요. 두 분 자식이요. 네가 우리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여태 너한테 끌려다녔던 거야. 하지만 더는 안 된다.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했으니 정말 새 인간이 되기 전엔 절대 찾아올 생각 말고. 오빤 그때 아빠의 말씀이 충격적이었는지 아직까진 다시 부모님께 연락을 해오진 않고 있어요. 부모님도 저도 만약 오빠가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빠가 정말 정신 차리고 개가천선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우린 평생 오빠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전 남편은 지금 다행히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도 한 번씩 전 남편에게 보내고 있는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얼굴을 한 번씩 봐야 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려다 줘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아직 자기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절 볼 때마다 미련이 아주 뚝뚝 떨어지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자신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걸 알고 차마 용기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 인간이 미련의 밑자만 보이면 전 날카로운 말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시켜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지금 부모님은 너무 아픈 손가락이라 차마 놓지 못하고 오래도록 붙들고 계셨던 오빠를 드디어 포기하셨답니다. 제 앞에선 티내지 않으시려고 애쓰시지만 가끔 두 분 모두 오빠를 떠올리며 몰래 눈물 지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전 부모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을 바르게 키우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그건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기에 누구보다 소중히 해야 할 사람, 내 가족을 돈으로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라는 말이요. 사람의 마음은 진심과 진심이 만난다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낱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 돈에만 집착하며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말을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드리기 전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진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요즘 유난히 뜨겁고 습했던 올 여름을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